제30장 야심가. 이미 귀족은 단 하나, 공작이라는 칭호가 있을 뿐이다. 후작 등은 우습기 짝이 없고 공작이라고 해야만 사람들은 돌아본다. 에딘버러 평론. 삐라르 사제를 맞이한 나몰 후작은 대귀종류의 번거로운 예의를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예절은 얼른 보기에는 아주 정중한 것이지만 사정을 아는 자에게는 무례할 뿐이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시간 낭비고, 후작은 중대한 용건에 몸을 담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반년가량 전서부터 후작은 국왕 및 국민 일반에게 어떤 내각을 승인시키려고 암약 중이었다. 내각이 성립되면 그 보상으로서 공작이 될 것이었다. 후작은 몇 년 전서부터 부장송의 변호사에 대해서 예의 프랑스어 꽁떼의 소송 사건에 관해 명쾌하면서도 정확한 보고를 요구했는데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제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의 소송인데 어떻게 후작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삐라르 사제가 넘겨준 조그만 네모 쪽지에는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었다. 후작은 불과 5분이 지나기도 전에 의례적인 인사나 개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처리해버리자 삐라르 사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현재 나는 소위 유복한 환경에 놓여있는 셈입니다마는 덕분에 틈이 없어 조그마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에 끼어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즉 가정과 사업입니다.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살피고 있고 그것을 훨씬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쾌락이라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삐라르 사제의 눈에 놀라는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본 후작은 이렇게 덧붙였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삐라르 사제는 만사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후작이 자기의 쾌락이라는 얘기를 탁 틀어놓자 정말 놀라고 말았다. 후작은 계속했다. 이를 위임할 자는 물론 파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6층에서 살지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들은 당장에 3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부인은 나를 정하여 손님을 청할 수도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일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사교계 사람이 되거나 아니 사교계 인사인 척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일단 빵을 얻게 되는 날엔 그건 만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셈이지요. 나의 소송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만 헛소리가 아니라 그 소송 하나하나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해주는 변호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당장 어제도 한 사람 폐병으로 죽어버렸을 정도지요. 그러나 나의 사업 전반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믿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3년째 인재를 발견할 것을 단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서론 정도죠.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당신이 좋아졌습니다. 나의 비서가 돼주시지 않겠습니까? 수당은 8,000프랑,
원하시면 그 고비라도 좋습니다. 정말이지 그래도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일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올 때를 위해서 당신의 사제직을 확보해 두도록 주선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장담하겠습니다. 삐라르 사제는 거절했다. 그러나 얘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사제는 후작이 진심으로 막막해진 것을 보고 다시 생각했다. 저는 신학교에 딱한 청년 한 사람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내 눈이 틀림없다면 필경 심한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가 보통의 신학생이었다면 벌써 지하 감방에 갇혔을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라틴어나 성서의 일밖에는 모릅니다만 머지않아 전도나 신도의 교화 면에서 비상한 재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인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내심 귀한 정열을 감추고 있는 청년이고 언젠가는 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을 주교에게 맡길 작정이었습니다. 인물이라든가 일에 관해서 다소나마 후장님과 같은 견해를 가진 분이 주교로서 오실 때에 한해서 말입니다만 그 청년이라는 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하고 후작이 물었다. 우리 고향 산골에서 제재소를 하고 있는 자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만 나는 오히려 어딘가의 부호의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500프랑의 송금수표를 동봉한 무기명이든가 익명이든가로 편지가 온 일이 있으니까요. 아, 줄리앙 소레리로군요. 하고 후작이 말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삐라르 사제가 깜짝 놀라 되물어 놓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눈치여서 후작은 대답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만둡시다. 그러면 그 청년을 빚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기계도 분별도 있는 사나이고 요컨대 시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겠지요. 그러니 경찰국장 같은 자에게 포섭당해 우리 집을 정탐할 만한 청년은 아니겠죠. 이 일을 제기한다면 그 점뿐입니다만 삐라르 사제가 염려 없다고 보정했기 때문에 후작은 1000프랑짜리 수표를 한 장 꺼냈다. 여비로서 이것을 줄량 소렐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게 오도록 곧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삐라르 사제는 대답했다. 과연 파리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들 같은 시골 사람, 그것도 특히 예수회의 무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성직자들에게 어떠한 탄압이 오는지 후작께서는 모르십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멍청이 줄리앙 소레를 출발시키겠습니까? 교묘한 핑계를 대는 것은 그들의 장기이고 본인이 병중이라든가 우송 중에 편지가 분실되었다든가 뭐라든가 엉터리 수작을 부리겠죠. 그런 며칠 안으로 대신으로부터 주교에게로 띄우는 편지를 받아내기로 하죠. 하나 충고 드릴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태생은 아주 비천하지만 기계가 아주 높은 젊은이라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 상대방은 분별이고 뭐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제 아들의 친구가 되도록 하죠. 그러면 되겠지요. 그 후 얼마 있다가 줄리앙은 낯선 필적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살롱 우체국의 일부인이었는데 부장송의 어떤 상인의 이름으로 송금수표가 동봉되어 있었고 곧 파리로 오라고 씌어 있었다.
편지의 서명은 가명이었으나 뜯어보고 줄리앙은 깜짝 놀랐다. 나뭇잎이 하나 발밑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삐라르 사제와 미리 약속한 암호였다.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줄리앙은 주교관으로 부름을 받았다. 가보니 주교는 인자한 아버지 같은 호의로서 맞이해 주었다. 여전히 호라티우스를 인용하면서 주교는 파리에서 줄리앙을 기다리고 있는 행운에 대해서 극히 교묘한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실은 그 답례로서 사정의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줄리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래도 주교는 줄리앙에게 대해 크게 경의를 표했다. 주교관 소속의 말단 성직자 한 명이 시장에게 편지를 쓰자 시장이 손수급히 서명을 한 여행증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여행자의 성명 난은 공백으로 비워두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